연구를 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그 김일성보다 이 지휘 체계상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홍광이라든지 주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성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북인민혁명군 1군 독립사, 여기서 이제 사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말로 치면 사단입니다. 독립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남만주 육대를 중심으로 이용광이 사단장을 맡게 되고요. 동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진이 독립사단의 그 사단장을 맡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몇 개월 사이에 편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유격대들이 합류를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독립사단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934년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의 그 무장 세력이 만들어졌었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35년이 들어서 이홍광이 주도를 하던 동북인민혁명국 제1군 독립사가 동흥읍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흔히 북한,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를 얘기를 할 때 거의 최초의 조선 반도 내 진입을 한 전투다라고 해서 이제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935년에 이홍광이 이끄는 1군 독립사단이 조선에 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1935년입니다. 그러니까 항일 무장 투쟁 세력에 의한 1930년대 최초의 대규모 국내 진압 작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투의 규모로 봐도 이게 보천보 전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슬픈 게, 이용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투에 의하니까 바로 죽어요. 나이 25세. 죽으니까 이 전투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지도한 전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사에서도 잊혀졌어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더더욱 이거 이제 공산당 세력이니까 가르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전투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었던 이동희가 1935년 시베리아에서 병사를 합니다. 이 병사를 하게 되는 이유도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6년에 넘어가면서 장학량이, 뭐 아시겠지만 장학량이 왜 장개석을 감금을 해놓고 서한 사건. 예, 서한 사건이죠. 서한 사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국공합작을 다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국에서의 공산당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있던 조선인 공산주의 세력들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주에서는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라는 게 이제 1936년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무장투쟁 계열의 항일 인민 전선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직에 대해서도 남북 간 학자들 간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김일성 주도하에 조국 광복회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게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을 모두 아우르는 만주 지역의 유일한 독립운동 세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남쪽에서는 그게 뭔 소리야, 무슨 김일성이 지금 아직 그 위치에 안 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간도 지역에서 무장 세력으로서 가장 활동하던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오성윤입니다. 그러니까 의열단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김원봉과 같이 활동을 했고, 나중에 이제 김산등과 그 중국 공산당에서 활약을 했던 오성윤이 이제 사실은 나이도 많고, 네, 9시가 다 됐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오성윤이 지도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 세력들과 연계를 해서 갑산, 그러니까 백두산 바로 근처입니다. 갑산에 조선민족해방동맹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요게 이제 갑산파의 전신입니다. 만주파
여기 세력들이 이제 김일성의 만주파와 연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파에서 그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36년에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홍광, 추진, 오성윤, 김일성, 김책, 최용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북 항일 연군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47년에 유명한 보천보 전투, 그러니까 장백현 갑상군의 공산 세력과 연계해서 보천보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최초의 국내 진입 작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천보 전투가 전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의는 굉장히 크지만 전과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천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골이고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그 사환과 그 보초를 서고 있던 경찰 2명을 사살 혹은 이제 그 체포한 게 전과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전투의 성격으로 보면 이제 뭐 그 조그맣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조선 반도 내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운동 및 토인조선운동들이 이제 계속 되게 되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주화, 최영달, 이강국 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38년도에 1938년도에 이제 간도 특설대가 만들어지고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 세력인 조선혁명군이 와야 됩니다. 1938년에 또 이게 37년, 38년 아까 이동희가 시베리아에서 병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동희가 이렇게 유명한 공산주의자인데 왜 시베리아까지 가가지고 죽었겠어요? 이 러시아에서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배관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인들 특히나 그러니까 연해주에 있던 조선인들을 시베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까레이스키가 그래서 창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내륙 지역에 있는 까레이스키들은 다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1930년대 후반에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희도 시베리아에서 병사를 하게 되고 홍범도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때 43년에 나중에 이제 43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 김단현은 소련 인민재판소에서 일제 밀정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ML파 그 세력이었던 이성태의 모략에 의해서 하게 되고, 주세죽도 정치범으로 유배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1938년에 이제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있던 김일성 부대가 이제 간도 특설대가 만들어지면서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쫓겨다니게 돼요. 간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 부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이제 그 큰 물이 2번 있으면서 그 시기를 왜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 했듯이 김일성 부대가 이때 이제 고난의 행군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난징 대학살이 1938년에 있었고요. 1938년에 김원봉이 조선의원군을 조직합니다. 요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원봉의 위열단 세력들이 왜 아까 황포 군관학교에 다 가서 무장 세력으로 이제 거듭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당을 거쳐서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용군이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부대들에서 여기저기서 그 각광을 받는 부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활동을 하던 공산주의자들은 다 엘리트예요. 이 사람들이 몇 개 국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뭐 만주어, 러시아어까지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 하고 전투 능력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부대를 중국 여러 부대들에서 자기 부대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선전 역할을 사실 초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가나 언어가 통하고 그 문화 선전대 역할을 사실은 되게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선의용군의 뒷돈을 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국민당의 남이사예요.
그러니까 남이사가 어떤 조직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건 국정원 같은 조직, 그러니까 국민당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의열단한테도 그렇고 국민의원분에 돈을 계속 댔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을 보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정부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상해에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다 누가 먹여 살렸겠어요. 물론 이제 그 다들 이제 그 일용 노동자들을 하면서 어쨌든 먹고 살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김원봉이 다 먹여 살렸어요. 남이사에서 받은 돈. 그래서 김원봉이 중국 공산당에서는 김원봉을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본 거예요. 요놈이 국민당 남이사에서 계속 돈을 받아먹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우리를 배반할 놈이야라고 이제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원군이 이제 이 그 상해 조개 지역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만주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이제 일본군과 이제 전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만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걸 최창익, 김두봉, 김무정, 백남훈 등이 중심이 돼서 이제 조선의원군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만주 지역으로 옮겨갈 때 김원봉은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배제가 된 채 군대는 옮겨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조선공산당에서 그러니까 최창익을 그러니까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군대가 옮겨가 돼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결국 이제 상해에 남죠. 그러니까 상해에 남는 게 자기 그 의지에 의해서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최창익, 김두봉, 김무정, 백남을 중심으로 한 요 세력들은 결국은 이제 이 우열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연안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안파들은 대체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 세력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